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대학생이던 딸의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 자금을 대출을 해서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어쨌든 간에 본인도 인정하듯이 편법 대출이라는 건 뭐 명백해 보이잖아요. 네. 당당하면 안 되지 사실은. 좋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편법 대출은 자랑이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이 되게 큰 악재죠. 경기 화성을 뛰고 있는 현대차 사장 출신의 공영훈 후보,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꼼수 증여했다. 제 인생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세계라서 좀 벙쪘습니다. 뭐 대기업이니까 저렇게도 하는구나. 화성을의 판세에는 좀 영향을 줄까요? 그러기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급할 때 네거티브를 하게 되거든요. 상대 후보의 표를 깎아 먹을 수는 있어요. 깎인 표가 저한테 오지는 않아요. 사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추가로 득표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총선이 지난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모든 수장들을 비롯해서 후보들이 현장을 뛰고 있거든요. 뭐 네.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크를 들고 여러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으로 먼저 가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윤석열 정부를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는 의붓아버지, 계모 같다고 표현을 해서 이게 좀 재혼 가정에 상처를 주는 발언이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시사톡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인들 이상한 비유하지 말라고.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 듣고 저게 사람들한테 이입이 될까? 아하. 왜냐면 누가 지금 그 정치인들을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뭐 계모니 의붓 아버지니 이런 걸 떠나서 아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인이고 네. 니네는 우리가 권력을 위임해준 사람들이야. 니네는 머슴인 것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되게 뭐랄까 시혜적으로 혹은 그쵸. 호혜적으로 그쵸. 이 보육하고 교육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비유 자체가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다. 사실 정치인들이 뭔가를 비유할 때 잘해야 되거든요. 비유 잘못해가지고 뭐 약자들 후려치는 형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요. 문제가 반드시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얘기를 네. 마저 좀 짚어보면요.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앞서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과거 막말들로 논란이 됐었는데 대학생이던 딸의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 자금을 대출을 해서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사기 대출로 양 후보를 고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네. 양 후보는 이게 편법인 줄은 뭐 알았다 인정하지만 사기나 불법은 아니다라면서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까지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편법이든 불법이든 어쨌든 양 후보가 계속 이렇게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기 대출인지 뭐 아닌지 이런 거는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간에 본인도 인정하듯이 편법 대출이라는 건 뭐 명백해 보이잖아요. 네. 그 말은 이렇게 당당하면 안 되지 사실은. 편법 난 편법 대출했는데 왜 나한테 사기 대출라고 해? 너 고발할 거야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바라볼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네. 좋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편법 대출은 자랑이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되게 큰 악재죠. 악재인 것 같은데 또 한 명 골치 아픈 인물이 있어요. 경기 화성을 뛰고 있는 현대차 사장 출신의 공영훈 후보.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꼼수 증여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네. 이어서 다른 뭐 현대차 그룹 계열사에 취업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빠 찬스에 대해서는 우리 여론이 그동안 좀 굉장히 민감했는데 그 범주에 들어가는 일이라서 이것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제 인생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세계라서 사실은 아니, 우리 모두 대부분의 인생과 네. 참 동떨어져 있죠. 이게 X도. 그런 거예요. 조국 사태 때는 네. 그렇게 엄청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었어. 다 자기 일이기도 했었어요. 뭐 하나 건너면 있을 법한 일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불 뿜으면서 큰일 났다 이거 했던 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잘 모르지만 네. 조국 사건의 그 딸 이슈가 터졌던 그날이 그 해의 수능 원서 접수일이었어요.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뭐라고 하겠냐 우리 보면서 이 지금 19살 애들이 다 내년부터
이 유권자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안 통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그건 다 피부로 와닿는 뭐 그런 거거든요. 네. LH 이런 거는. 와닿죠. 근데 공영훈 후보 거는 좀 벙쪘습니다. 뭐 대기업이니까 저렇게도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의혹의 내용을 읽어보면 문제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그거는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도 이 건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너무 멀리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화성을은 굉장히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딱 붙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불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아빠 찬스에 의해서 공 후보가 현대차 사장 시절에 엔진 결함을 은폐했다 이런 공익 자보자의 기자회견을 네. 이준석 후보가 곧장 공유하면서 이슈화시키려고 하고 있기도 해요. 주말에 그랬죠. 네, 화성을의 판세에는 좀 영향을 줄까요? 그러기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기엔 거의 한 더블 스코어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저도 선거 크고 작은 선거 직간접적으로는 6-7번 해봤는데 네. 급할 때 네거티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마타도어도 아니죠. 심지어 네거티브인데 검증인데 그럴 때 상대 후보의 표를 깎아 먹을 수는 있어요. 네. 투표장에 안 나오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깎인 표가 저한테 오지는 않아요. 저희 캠프에. 이거는 모든 선거에서 공이 그랬거든요. 네. 지난 대선에도 서로 막 욕하지만은 서로 뭐 그 표가 다시 넘어오고 그러진 않거든요. 맞죠. 사실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추가로 득표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난 이거 뭐 네거티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깎아 먹기만 하고 실제로 본인한테 그 오게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맞아요. 보도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판세 자체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 나오는 걸로만 봐서는 너무 격차가 많이 나서 저거 좀 깎는다고 해서 본인이 뒤집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양문석 후보 또 공영훈 후보 관련해서 논란에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좀 대응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계산이 있겠죠. 후보 개인 논란은 후보 개인이 대응하라 이런 방향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이 후보들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까요? 판세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러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판세에 영향이 있으면 두석 그냥 날리고 보는 거죠. 사실은 지금 날리면은 안산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거든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 후보랑 양자 대결인데 네. 무투표 당선이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한석 그냥 주는 거네요.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게 세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김종민 의원이 있으니까 그 뭐 민주당에서 나간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에 의석 주는 건 아니니 그런 판단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후보 등록도 된 상태고 그냥 국민의힘에 생짜로 줘야 되는데 맞나 이런 생각을 한켠에는 살 거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의석 한 10석 날려먹는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은 정리를 하거든요. 정당에선. 네. 근데 그런 판단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개혁신당은 지금 단일화 이슈가 좀 있거든요. 이준석, 천하람 등 지도부가 좀 가차없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는데 네. 좀 다급한 일부 국민의힘 후보들이 개혁신당 후보와 손을 잡으려는 시도도 있기도 했었어요. 이런 움직임이 좀 곳곳에서 나타나면 안 그래도 좀 선명성에서 좀 뒤처지는 개혁신당이 갈 길을 좀 헤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해요. 국민의힘 말고 개혁신당 찍겠다는 유권자들은 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싶은데 민주당은 못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국민의힘이랑 단일화 해버리면 표가 이탈하죠 오히려.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천하람 뭐 위원장이 한 것 같고 네. 타당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급하게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한번 겪어봤잖아요. 이낙연 뭐 신당이랑 합쳐봤지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난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혁신당은 이렇게 계속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비례대표 명단부터 시작해서 총선 이후에 물론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천하람까지는 국회에 들어갈 것 같고 2번. 네, 지역구에 나와 있는 선수들은 좀 어려워 보이고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이준석 당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원내 입성 못하면 당의 존폐가 위험할 거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의견은 지금도 거의 비슷하고 뭐 천하람 위원장의 역량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뚜껑을 안 열어봤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금 개혁신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절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있겠죠. 그래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래도 비례에서는 어느 정도는 획득을 할 것이다.